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오늘은 소치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러시아 여성의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강탈한 사건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강탈 사건의 장본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대급 특이한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소트니코바는 지난 3월 2일 러시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수가 은퇴 발표를 하면 세계 언론은 그 선수의 대회 실적을 보도합니다. 특히 소트니코바는 우리나라 금메달을 도둑질하긴 했어도 공식적으로는 올림픽 챔피언이었으니 주요 이력이 보도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소트니코바의 이력이 보도되자 세계 언론은 그녀가 그동안 걸어온 특이한 선수 생활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소트니코바가 소치에서 금메달을 딴 일을 제외하면 세계대회 수상 실적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MBC는 소트니코바는 올림픽 메달이나 세계선수권 메달 없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사상 첫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소트니코바는 올림픽 직후 인터뷰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전 점프에 도전하겠다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하겠다며 열정 만수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상을 이유로 그랑프리 시리즈와 러시아 선수권, 유럽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는 엘리자베타 툭타 미셰바라는 무서운 신예가 등장해 2014-2015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과 유럽 선수권, 세계 선수권을 모두 휩쓸었죠. 소트니코바는 2016년 러시아 선수권을 끝으로 무려 4시즌 동안 공식 대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치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 금메달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러시아도 더 이상 소트니코바를 감싸고 돌지 않았죠.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바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을 정도로 현존하는 최고의 피겨 강국이 됐습니다. 그 사이 소트니코바는 5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모든 대회를 불참하고 에스테틱 사업으로 연간 30억 매출을 기록한 셀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백 5년째가 되던 지난 2일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불공국에서조차 관심이 없어진 소트니코바가 뜬금없이 은퇴를 선언하자 불공국 네티즌들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기껏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로 만들어줬는데 올림픽 이후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에스테틱 사업만을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특히나 소트니코바의 경쟁 상대였던 김연아는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도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교돼 보였을 겁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과 4대6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모두 휩쓴 선수를 그랜드 슬래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림픽까지 석권한 선수를 골든 그랜드 슬래머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는 2006년 그랑프리 파이널과 2009년 4대6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싱글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이후 2년간 휴식기를 가졌던 김연아는 복귀 후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피겨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할 것인가였죠.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자칭 영원한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와 홈 어드밴티지를 입은 러시아 선수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연아가 클린 연기만 선보인다면 충분히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기대대로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에서 실수 없이 완벽한 클린 연기를 선보이며 총점 219.11점을 받았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받은 228.56점과는 차이가 있지만 금메달을 따기엔 부족함이 없는 높은 점수였죠. 하지만 김연아는 시상대에 가장 높은 곳에 서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신예 소트니코바가 프리스케이팅에서 무려 149.95점을 받으며 합계 224.59점으로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사실 소트니코바는 점프 당시 회전도 다소 부족했고 롱엣지가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으며 착지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트니코바는 직전 시즌에 비해 무려 15점가량 높은 구성 점수를 받았죠. 반면 김연아는 점프의 교과서로 불리는 선수답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점프와 연기를 선보이고도 평소보다 점수를 짜게 받았습니다. 아무리 소트니코바의 안방에서 열린 대회라고 해도 소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점수는 전 세계인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금메달이 확정된 후 미국의 MBC와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번 채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뉴스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겨 해설자는 러시아의 강도질이라고 다소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특히 국내의 모 아나운서는 SNS를 통해 푸틴 동네 운동회 할 거면 우린 왜 초대했냐며 소치는 동계올림픽 역사의 수치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소트니코바는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에서도 기이한 형광 깃발을 들고 나와 형광나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원래 갈라쇼는 우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취지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트니코바가 거대한 형광 깃발을 들고 나오자 금메달씩이나 딴 사람이 소품을 이용한 연기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깃발이 지나치게 커서 걸려 넘어질 뻔한 실수가 나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소품을 잘 소환했으면 논란이 별로 없었겠지만 무리하게 자신이 소화도 못할 도구를 들고 나와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갈라쇼 이후로 수많은 짤들이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밴쿠버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 갈라쇼에서 김연아는 우아한 연기로 챔피언이 갖고 있어야 할 조건은 모두 갖췄다며 MBC의 극찬을 받았죠. 소트니코바의 은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아라, 금메달을 훔쳐낸 사상 첫 선수 등의 악플을 남기며 소치 때의 분노를 다시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2019년 2월 20일 소트니코바는 소치 금메달 획득 5주년을 자랑하며 SNS에 올리는 등 여전한 관종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불금국에서 낳은 세계적인 관종임을 몸소 증명한 것이죠. 물론 5년 전 쇼트 경기에서 입었던 의상도 다시 입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정말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두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만약에 정말 현금화될 경우 그에 대한 상응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 내 집권 여당인 어처구니 없는 이 자민당은 정부에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최근 징용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야만 우리나라, 한국을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배경에는 이런 자민당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민당 강경파가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심한 경우에는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재계의 상징격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압류를 일본 자민당이 주문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일본 방사능 원숭이들이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이죠. 우선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양국 외교 협약을 기본으로 따르고 따라서 치외법권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은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현금화를 하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이같이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은 법적 검토를 실제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행해질 수 없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주 괘씸하다는 게 이게 문제죠.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사관과 삼성전자 문제는 어떻게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헌법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는 유사시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주일 한국 외교관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본의 어이없는 발상 자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현 보수층이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하나와 이 보수층의 요구에 일본 정부도 법적 검토와 실현 가능성까지 이미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이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따져본다면 결국 일본은 절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스가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40% 초반까지 지지율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국을 목표 삼아 공격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우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국제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다로 부총리가 일본이 취할 보복 조치로 무역 재검토, 그리고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죠. 또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재무성, 외무성, 경산성 등이 지난해부터 보복 조치 약 40개를 만들어 검토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것 외에도 관세 인상, 국제중재재판소의 또 제소,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고려 중인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 징용 자산이 이렇게 매각될 경우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한일 갈등을 정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 전 총리죠.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딱 20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때리기 위해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징용배상 문제를 아주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죠. 그리고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일본 스가 총리의 측근인 일본 관계자를 만나서 이 한국과 일본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는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삼성전자나 외교 문제까지 해서 말이죠. 이제 진짜 양국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영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양국이 내세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너무 노선을 달리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찌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다 할 만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또 치닫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아예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되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선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결국 깨진 판이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분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사안이 심각해지면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물품, 또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라고 하는데요. 뭐 군사적 물품들이 좀 대부분인데, 자, 이 제재 리스트 자체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제재 대상 자체가 대부분 군사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분, 첨단 기술 자체가 대부분 군사 기술과 연관되는 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첨단 기술을 하는 일반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딱 먹고 제재를 가하고 싶다면